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아주 흥미진진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장을 읽어 가겠습니다. 왜 문명의 전달이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상하가 아니고 좌우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책의 260쪽부터 읽을 차례가 됩니다. 네, 제 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유라시아의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의 농업에 비해 더 빠르게 전파된 것은 유라시아의 문자, 야금술, 기술, 제국 등이 더 신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차이점들은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축의 방향과 대조되는 유라시아 축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축들을 중심으로 회전했던 것이다. 네, 소제목은 식량 생산 전파의 주요 경로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각 대륙의 모양과 방향을 비교해보라. 아주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의 길이가 14,500km로 동서보다 훨씬 길다. 동서폭은 가장 넓은 곳도 4,800km 정도밖에 안 되고 파나마 지역에서는 64km까지 좁아진다. 다시 말해 남북 아메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다. 이보다 덜 극단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다. 그렇다면 각 대륙 축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인류 역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장은 내가 그 같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한 장이다. 축의 방향은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이고 어쩌면 문자와 바퀴 등 발명품들의 전파 속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 기본적인 지리적 특성은 지난 5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인, 유라시아인 등이 각각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던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여러 장에서 우리는 식량 생산의 기원이 총기, 병원균, 쇠의 탄생에서 나타난 지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량 생산의 전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은 전 세계에서 고작 9개, 어쩌면 5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몇 개의 발원지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이미 식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그 지역들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그것들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전파된 결과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직접 이주한 결과였다. 그렇게 식량 생산이 전파되었던 주요 경로를 살펴본다면 우선 서남아시아에서 유럽,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인더스강 유역으로 사헬지대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프리카로, 중국에서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발원지의 식량 생산도 다른 발원지로부터 농작물, 가축, 기술이 새로 들어오면서 더욱 충실해졌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듯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역시 세계적으로 크게 달랐다. 어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곳이고 더구나 가까운 곳에 선사시대부터 식량을 생산한 지역이 있었는데도 선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도입하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미국 서남부의 농경과 목축이 모두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 뉴기니와 인도네시아의 농경과 목축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던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의 농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에 식량 생산이 전파된 지역들도 그 전파 속도나 시기는 상당히 차이가 났다.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동서축 방향이다. 가령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 전해졌고 인더스강 유역 등 동쪽으로 또 전해졌으며 필리핀에서는 동쪽 폴리네시아에 전해졌다. 여기서 지금 평균 속도는 1년에 1.1km, 그리고 필리핀에서 폴리네시아로 전해진 것은 1년에 5.2km 속도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식량 생산이 가장 느리게 전파된 것은 남북축 방향이다. 가령 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다. 멕시코로부터 북상한 옥수수와 누에콩이 AD 900년경에 미국 동부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기까지 그 전파 속도는 연평균 0.5km 이하였고, 페루의 리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는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도시 리마를 얘기한 줄 알았더니 페루의 수도가 아마 리마일 겁니다. 근데 리마가 아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페루의 라마, 동물입니다. 라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3km에 불과했다. 그러나 만약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작물화된 시기가 BC 3500년경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빨랐다면 그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BC 3500년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으며 위의 여러 수치는 늦춰잡은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음. 지금 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으며 위의 여러 수치는 이 늦춰잡은 연대를 이렇게 늦춰잡은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음. 이렇게 하면 문맥이 맞고요. 지금 이 늦춰잡은 연대. 네, 아무튼 BC 3500년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음. 그게 뭐냐면 그보다 상당히 빨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즉 BC 3500년경 혹은 그보다는 빨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차이가 벌어졌다. 다시 읽을까요? 그 부분을. 그러나 만약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작물화된 시기가 BC 3500년경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빨랐다면 그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농작물과 가축이 얼마나 빠짐없이 전해졌느냐는 점에서도 축에 따른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역시 전파에 대한 장애물이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서남아시아의 창시 작물 및 가축의 경우 서쪽으로 유럽과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전해진 반면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와 알파카, 기니피그 같은 포유류는 어느 곳도 콜럼버스 이전에 중앙아메리카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 놀라운 실패는 설명이 필요하다. 중앙아메리카에도 결국에는 인구가 조밀하고 복잡한 농경사회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안데스의 가축들이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식량, 운송, 털 등의 용도로 매우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앙아메리카에는 개 말고도 그와 같은 종을 충족시킬 만한 토종 포유류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또 마니오크, 고구마, 땅콩 등의 남아메리카산 농작물은 중앙아메리카에 무사히 옮겨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적인 장애물이 있었기에 농작물은 통과되고 가축화된 라마와 기니피그는 차단되었을까? 이렇게 농작물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퍼지는 전파 가능성이 쉬운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를 가름하는 난이도가 지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선제적 가축화, 작물화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이제 영어를 좀 읽으면요, preemptive domest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omestication, 그 domestic은 국내의, 가족 내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omesticate란 얘기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는 가금화 그러는데, 여기선 지금 묶어서 분류해서 가축화 작물화라고 지금 했습니다. 농작물의 조상이었던 야생식물들은 대부분이 지역에 따라 유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각 지역의 조상식물이 각기 다른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바뀐 데 필요한 여러가지 변화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새로운 돌연변이나 각기 다른 선택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선사시대에 널리 퍼진 어떤 농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야생 상태에서나 작물화 과정에서 동일한 돌연변이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그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는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고대 신세계의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많은 농작물에서 2가지 이상의 야생 변이와 2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된다. 이는 그 농작물이 적어도 2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으며 일부 변종들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 돌연변이를 물려받았고 그 밖의 변종들은 또 다른 지역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의하면 리마콩 가로 열고 파세올로스 루나투스 가로 닫고 그 다음 덩굴강낭콩 가로 열고 파세올루스 불가리스 가로 닫고 여러 종의 칠리고추 가로 열고 캡시쿰 아누움 슬래시 친엔세 가로 닫고 등은 적어도 2회 이상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식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콩의 종류와 지금 고추의 종류입니다. 그것은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서였다. 그리고 호박 가로 열고 쿠쿠르비타 페포 가로 닫고와 종자식물인 명아주도 최소한 2회 이상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미국 동부에서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산 농작물에서는 단 한 가지 야생 변이나 작물화 변이만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곧 현대에 존재하는 그 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단 한 번의 작물화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작물화되지 않고 자생분포 지역 내의 여러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앞서 우리는 식물화의 작물화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식물의 작물화에는 야생식물이 인간에게 더 유용해지도록 종자를 더 크게 만들거나 쓴맛을 줄이는 등 식물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초기 농경민들이 어떤 생산적인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종에 가깝지만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는 야생식물을 굳이 채집하여 새로 작물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농작물을 재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의 작물화가 단 1회로 그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농작물은 야생식물로부터 작물화된 후에 그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분포지역 내의 다른 여러 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동일한 식물을 독립적으로 다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일한 야생 조상이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농작물은 전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끝났고 남북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농작물이 남북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바깥 지역으로 전파되기가 더 쉬웠다는 증거가 된다. 어떤 농작물이 신속하게 전파되면 동일한 야생조상종뿐 아니라 그 친척벌 야생종들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도 견제하게 된다. 이미 훌륭한 완두콩을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조상인 야생 완두콩을 처음부터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과 가까운 다른 야생 완두콩도 농경민들에게는 이미 작물화된 완두콩과 다를 게 없으므로 역시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남아시아의 창씨 작물들은 모두 서유라시아 전역에서 가까운 친척들의 작물화를 견제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신세계에서는 서로 가까운 친척이고 별로 다를 것도 없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모카의 95%는 고시피움 허수툼이다. 이 종은 선사시대에 중앙아메리카에서 작물화되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남아메리카 농부들은 그 모카의 친척종인 고시피움 바바덴세를 재배했다. 이것으로 보아 중앙아메리카산 모카가 남아메리카에 전해지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의 다른 모카종이 새로 작물화된 것을 견제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가로 열고 남아메리카산 모카도 마찬가지임 가로 닫고 칠리, 고추, 호박, 비름, 명아주 등도 서로 다르지만 친척관계인 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되었다. 역시 다른 종을 견제할 만큼 빠르게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견제한다는 얘기는 작물화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견제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식량 생산은 서남아시아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이 남북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보다도 쉬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한 현상들 속에는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인데도 식량 생산이 전혀 도입되지 못한 경우, 지역에 따라 식량 생산의 전파 속도가 달랐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그리고 제일 먼저 작물화된 농작물이 동일종의 재작물화를 견제했느냐 아니면 가까운 친척종의 작물화를 견제했느냐 하는 차이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라시아보다 식량 생산 전파가 어려웠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신속한 식량 생산 전파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서남아시아,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이 신속하게 외부로 전파되었던 일부터 살펴보자. BC 8000년에서 조금 앞선 시기에 이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된 후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식량 생산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동쪽이나 서쪽으로 확산되어 서유라시아의 다른 지역과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유전학자 데니얼 조허리와 식물학자 마리아 호프가 작성했던 인상적인 지도를 다시 그려놓았다. 이게 지금 밑에 있는 10-2 비옥한 초승달 지대 농작물의 서유라시아 확산이라는 지도입니다. 책 있는 분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도해에 따르면 식량 생산이 그리스, 키프로스, 인도 아대륙 등지에 도입된 것은 BC 6500년 이전이었고 이집트는 BC 6000년 직후, 중부 유럽은 BC 5400년 이전, 스페인 남부는 BC 5200년 이전, 영국은 BC 3500년 경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만든 가축이나 농작물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것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작물은 아프리카에도 침투하여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는 토종작물도 많이 개발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것이 과연 이 토종작물들이었는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들어온 농작물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물론 그 모든 외곽지역의 모든 가축과 작물이 빠짐없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집트는 외톨밀이 자라기에는 너무 더웠다. 일부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가축작물이 각각 다른 시기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가령 유럽 서남부에는 공류보다 양이 먼저 도착했다. 또 일부 외곽지역에서는 몇 가지 토종식물을 작물화하기도 했다. 서유럽에서는 양귀비가 작물화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수박이 작물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외곽지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대부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작물에 의존했다. 이렇게 가축과 농작물이 전해진 뒤에는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그 부근에서 생겨난 발명품들도 뒤따라왔다. 그 속에는 바퀴, 문자, 금속, 기술, 젖짜기, 과실수, 맥주와 포도주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째서 서유럽 전역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농작물들이 모두 똑같았을까? 혹시 많은 지역에 똑같은 식물들이 자생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처럼 각 지역에서 그 식물들의 유용성이 발견되어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첫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작물 중에는 서남아시아 바깥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8종의 창시작물 중에서 이집트에도 자생하는 식물은 보리밖에 없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티그리스강이나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뒤에 두 강 유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은 나일강 유역에서도 장엄한 토착 이집트 문명을 촉발시킬 만큼 잘 자랐다. 그러나 이 장엄한 문명을 뒷받침한 음식은 원래 이집트에는 없던 것들이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원산지인 농작물을 먹었던 것이다. 둘째, 야생 조상이 서남아시아 바깥에서도 자생하는 농작물의 경우에도 유럽과 인도의 농작물들은 대개 그 지역의 토종식물을 작물화한 것이 아니라 서남아시아로부터 받아들였음이 확실하다. 야생 아마는 서쪽으로 영국과 알제리까지, 동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자생하며 야생 보리는 동쪽으로 티베트까지도 자생하고 있다. 그러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작물 중 대부분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변종들은 야생 조상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염색체 배열 중에서 한 가지 배열만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배되는 변종들이 그 야생 조상과 구별되는 요소, 즉 인간에게 바람직한 특성을 갖게 하는 돌연변이를 단 한 가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네, 중간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도 단 한 가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재배되는 완두콩들은 종자가 다 여물어도 야생 완두콩처럼 꼬투리가 터져 콩이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열성 유전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작물은 대부분 그곳에서 처음 작물화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작물화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면 그렇게 반복하여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염색체 배열이나 돌연변이의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농작물들은 앞서 논의했던 선제적 작물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서 동일한 야생 조상이 다시 작물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견제했던 것이다. 일단 농작물을 손에 넣게 되면 굳이 야생 식물을 채집하여 작물화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시 작물의 조상이 된 식물들은 대개 역시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생태의 친척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 분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완두콩은 피숨속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야생 종이 있다. 그 중에서 피숨 사티붐은 작물화되어 완두콩이 되었고 피숨 풀붐은 작물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 완두콩 피숨 풀붐도 말려서 먹든 싱싱한 채로 먹든 맛이 좋으며 야생 상태에서 흔하게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밀, 보리, 렌즈콩, 병아리콩, 누에콩, 아마 등도 작물화된 야생종 이외에 여러 종의 야생 친척을 가지고 있다. 누에콩이나 보리의 친척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실제로 처음 작물화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북 아메리카나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유라시아에서는 잠재적 유용성을 가진 몇 종의 야생 식물 중에서 단 한 종만이 작물화되었다. 아마도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곧 다른 야생 친척들을 채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농작물만 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어떤 농작물의 신속한 전파는 그 친척들이 새로 작물화되거나 조상종이 다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작물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농작물이라는 것은 야생에 있던 종을 작물화해서 우리가 재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농작물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책에서는 야생에서 수렵 채집하지 않고 우리가 길러 먹는 것, 이걸 지금 작물화된 것들의 농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유전자 조건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은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은 바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다. 같은 위도상의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은 낮의 길이도 똑같고 계절의 변화도 똑같다.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는 좀 덜하지만 질병,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 생식지나 생물 군계 등도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 여기서 생물 군계는요, 바이옴 또는 바이오틱 포메이션이라고 하고 한 지역의 동식물을 아우르는 생물 구조를 일컬으며 대개 그 지역의 특징적인 식물 형태를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남부, 이란 북부, 일본 등은 모두 위도상의 위치가 같지만 동서 방향으로 많게는 6,4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기후는 남쪽으로 겨우 1,600km 떨어진 지역보다 또 서로 더 비슷하다. 모든 대륙에서 열대우림이라는 생식지 유형은 적도로부터 위도 10도 이내에 국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의 차파랄이나 유럽의 마키 같은 지중해성 잡목 지대는 위도 30에서 40도에 존재한다. 네, 차파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잎이 넓은 상록성 교목, 관목, 소교목으로 구성된 식생으로 지중해 식생과 비슷한 식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마키에 대한 설명은요, 지중해 연안의 관목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발화, 성장,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은 바로 기후의 그 같은 특성들에 적응하고 있다. 철 따라 달라지는 낮의 길이, 기온, 강우량 등은 종자가 발화하고 묘목이 성장하고 다 자란 식물이 꽃, 종자, 과일 등을 발육시키도록 자극하는 신호가 된다. 각각의 식물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화되었으므로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계절적 추이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적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추이는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적도 지방에서는 낮의 길이가 1년 내내 일정하지만 온대성 위도에서는 동지에서 하지로 다가갈수록 점점 길어졌다가 나머지 반년 동안은 다시 짧아진다. 생장철, 즉 기온과 낮의 길이가 식물의 성장에 적합한 기간은 고위도 지방일수록 짧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길다. 그리고 식물은 각 위도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에도 적응하고 있다. 밭에 심어진 위도와 일치하지 않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어느 멍청한 캐나다 농부가 옥수수를 심으면서 머나먼 남쪽 멕시코에서 자라는 일에 적응한 품종을 골랐다고 상상해보자. 그 불행한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적응한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라 3월만 되면 싹을 틔우려 할 텐데 그때는 아직 3m나 되는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옥수수에 유전적 프로그램이 새로 입력되어 캐나다에서 더 적당한 시기에 가령 6월 말쯤에 발하게 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경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유전자는 서서히 성장하라고 지시할 텐데 그런 속도로 다 자라기까지 5개월이 소요된다. 멕시코의 온화한 기후에서라면 그 정도의 속도로도 괜찮겠지만 캐나다에서는 단 한 자루의 옥수수도 다 익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이 된다. 그리고 이 옥수수에는 북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는 없고 그 대신 남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쓸모없는 유전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저위도 지방의 식물은 고위도 지방의 조건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일본에선 잘 자라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동물들도 위도와 관련된 기후 특성에 적응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전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는 낮의 길이가 짧고 특징적인 병원균이 존재하는 북쪽 지방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특징적인 질병이 존재하는 열대지방의 무더위를 참지 못한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서늘한 북유럽으로부터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그처럼 기후가 서늘한 지역을 찾아가거나 적도 부근의 케냐나 뉴기니에서는 서늘한 고지대에 정착했다. 무더운 열대의 저지대로 간 북유럽인들은 흔히 말라리아와 같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반면에 열대인들은 그 어느 정도 유전적인 저항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작물이 서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빨리 전파된 한 가지 이유였다. 그것들은 전파되는 지역의 기후에 이미 잘 적응한 상태였던 것이다. BC 5400년경에 농경이 헝가리의 평야지대로부터 유럽 중부에 전해졌을 때 그 속도는 매우 빨라 폴란드에서 서쪽 네덜란드에 이르는 드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최초의 농경민들의 유적지들이 거의 동시대 것들일 정도였다. 여기서 최초의 농경민들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선형 장식이 들어간 특징적인 토기로 구별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선형 토기는 우리말로 이제 빗살무늬 토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신석기의 특징일 겁니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원산의 공류가 아일랜드의 대서양 해안으로부터 일본의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장장 13,000km의 드넓은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유라시아의 이 동서간 거리는 지구상의 육지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리하여 유라시아의 동서축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은 아일랜드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의 온대성 위도대에 농업을 촉발시킬 수 있었고,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농업을 더욱 보강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에서 처음 작물화된 유라시아의 농작물들도 반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전파될 수 있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전 세계로 종자를 운송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식사에 세계 각지의 먹거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인들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먹는 전형적인 음식에는 닭고기, 가로 열고 중국에서 처음 가축화, 감자, 안데스산, 옥수수, 멕시코산, 양념으로 들어가는 후추, 인도산, 그리고 이 음식을 씻어내릴 커피, 에티오피아 원산, 한 잔 따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로마인들도 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먹거리들이 뒤죽박죽에 섞여 있는 식사를 했다. 글이 조금 잘 고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로마인들도 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먹거리들이 뒤죽박죽의 섞여 있는이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식사를 했다로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로마의 농작물들 중에서 이탈리아 원산이었던 것은 귀리와 양귀비뿐이었다. 로마인들의 주식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시 작물이었다. 그 밖에 코카서스 원산의 마르멜로, 중앙아시아에서 작물화된 기장과 커민, 인도에서 온 오이, 참깨, 감귤류, 중국 원산인 닭, 벼, 살구, 복숭아, 조 등으로 식단을 보완했다. 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마르멜로는요, 장미과의 낙엽 교목으로 노랗고 둥근 과실을 생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미는요, 미나리과 식물로 열매는 요리용 향료 및 약용으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먹던 사과는 서유라시아 원산이긴 했지만 그것을 재배한 접목법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서쪽으로 전파된 것이었다. 유라시아는 동일한 위도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땅이 위치해 있어서 가축 작물의 신속한 전파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더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 작물이
전파된 속도와 앞을 다투는 것은 남중국에서 처음 구성된 아열대성 가축작물이 동쪽으로 전파된 속도이다.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지를 거치면서 여기에 다른 것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농작물, 즉 바나나, 타로토란, 참마 등과 가축, 닭, 돼지, 개의 조합은 태평양 일대에 깊숙이 침투하여 1600년 이내에 동쪽으로 8000km 이상 떨어진 폴리네시아의 섬들까지 전파되었다. 여기서 1600년은 이제 AD 1600년입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긴 사헬지대 내에서 동서방향으로 농작물이 전파된 것이 또 하나의 사례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식물학자들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대사의 비극입니다. 유라시아에서의 동서 확산이 쉬웠던 때 비해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확산되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작물은 대부분이 매우 신속하게 이집트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에티오피아의 서늘한 고지대까지 전파되었지만 그 너머로는 전파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중해성 기후는 그 농작물들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겠지만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3200km에 이르는 열대지역은 이 농작물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저위도 지방인 사헬지대나 열대 서아프리카의 기후, 즉 기온이 높고 주로 여름에 비가 내리며 낮의 길이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조건에 이미 적응한 토종 야생 식물들을 작물화하면서 농업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이 남쪽으로 전파되는 것도 기후나 질병, 특히 채채파리가 옮기는 트리파노소마성 질병들 때문에 중단되거나 늦춰졌다. 말은 적도 이북인 서아프리카의 여러 왕국들까지 밖에 전파되지 못했다. 소, 양, 염소 등은 세렝게티 평원의 북쪽 변두리에서 2000년 동안이나 발이 묶여 전파되지 못했고 그동안의 인간들의 새로운 경제 형태와 가축의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소, 양, 염소가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AD 1년부터 200년, 즉 가축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축화되고 약 8000년이 흐른 후였다. 열대 아프리카의 농작물도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전파되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이 도착한 직후에 아프리카의 반투족 흑인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도착했다. 그러나 이 열대 아프리카산 농작물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피스이강을 건너갈 수 없었다. 그 너머의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난 2000년에 걸친 역사의 흐름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착민 코이산족, 다른 명칭으로는 호텐토트족과 부시먼은 가축을 받아들였지만 농업은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아프리카의 흑인 농경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피스강 동북쪽까지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흑인들의 남하는 그 강에 막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652년에 유럽의 이주민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가축 작물을 들여왔고 그때부터 비로소 남아프리카의 지중해성 기후대에서도 농업이 번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충돌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대사에 비극이 생겨났다. 코이산족은 유럽의 병원균과 총기에 의해 수가 급감했고 유럽인과 흑인 사이에서는 1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또한 1세기에 걸쳐 인종탄압이 진행되었다. 오늘날에는 코이산족의 땅이었던 이곳에서 유럽인들과 흑인들이 새로운 공존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느리게 확산된 가축 작물입니다. 이번에는 유라시아에서는 가축 작물의 확산이 쉬웠던 데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확산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자.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거리, 이를테면 멕시코의 고지대와 에콰도르의 고지대 사이는
1900km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유라시아의 발칸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거리와 대충 비슷하다. 발칸반도는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산 농작물이나 가축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성장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들 가축 작물이 조합된 후 2000년 이내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신속한 전파는 발칸반도에서 이들 가축 작물이나 그 친척들이 새로 가축화, 작물화 될 기회를 견제했다. 멕시코의 고지대와 안데스 산맥도 각각 서로의 농작물 및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멕시코의 옥수수를 비롯하여 몇 가지 농작물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농작물이나 가축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서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서늘한 고지대는 남아메리카의 서늘한 고지대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을 기르는 데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안데스 특산물의 북상은 중간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의 무더운 저지대에 가로막혀 완전히 중단되었다. 안데스에서 라마가 가축화되고 5000년이나 지난 후에 또 올멕족, 마야족, 아스텍족 등 멕시코의 다른 지역 원주민 사회에는 여전히 개 말고는 식용 가축도 없었고 집 나르는 짐승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가축화된 칠면조와 미국 동부에서 작물화된 해바라기는 안데스 일대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겠지만 이들의 남하는 그 중간에 있는 열대성 기후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옥수수, 호박, 누에콩 등은 남북으로 1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물화된 지 수천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미국 서남부에 도착했다. 멕시코의 칠리 고추와 명아주는 선사시대에는 끝내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또한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후에도 수천 년 동안이나 북아메리카 동부로 북상하지 못했다. 그곳의 기후는 멕시코보다 서늘하고 생장철도 짧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옥수수가 마침내 미국 동부에 나타난 것은 AD 1년부터 200년의 어느 시기였는데 그나마도 매우 비중이 작은 농작물에 지나지 않았다. AD 900년경에 이르러서야 북쪽 지방의 기후에 적응한 내한성 변종들이 개발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시작되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즉 미시시피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비록 콜럼버스 이후 유럽인들이 들여온 각종 병원균 때문에 단명하긴 했지만 말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을 유전적으로 연구해보면 대부분 단 한 차례의 작물화 과정을 거쳤으며 거기서 나온 농작물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어 동일종이나 친척종의 새로운 작물화를 견제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자. 그와 대조적으로 남아메리카의 토종 농작물은 널리 전파되었으면서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동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물화된 경우, 즉 여러 개의 친척종이거나 심지어는 동일종이지만 유전적으로 서로 뚜렷하게 다른 변종들이 작물화된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가까운 친척종이 서로 역할을 대신했던 농작물은 비름, 누에콩, 명아주, 칠리고추, 목화, 호박, 담배 등이었다. 그리고 동일종의 다른 변종들이 서로의 역할을 대신했던 농작물에는 강낭콩, 리마콩, 학명이 캅시쿰 아누움, 치넨세인 칠리고추, 코크르비타, 페포인 호박 등이 있었다. 이렇게 독립적인 작물화가 여러 번 반복된 흔적은 곧 이 농작물들이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느리게 확산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축이 지배적이어서 확산이 늦어진 사례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는 땅덩어리가 가장 큰 경우다. 그러나 규모는 더 작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남북 방향의 확산이 늦어지는 현상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과 인도 남부 사이에서 거북이 걸음으로 농작물 교환이 이루어졌던 일, 남중국의 식량 생산이 말레이 반도에 느릿느릿 전파되었던 일, 그리고 열대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의 식량 생산이 선사시대는 각각 오늘날의 농경지인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와
동남부에 도입되지 못했던 일 등이다. 이 두 지역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곡창지대이지만 적도로부터 3200km 이상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머나먼 유럽에서 유럽의 서늘한 기후와 짧은 생장철에 적응한 농작물을 실은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각 대륙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도만 훑어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위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위도는 기후, 성장 조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물론 위도만이 그 같은 결정 요소였던 것은 아니며 어떤 두 지역이 동일한 위도상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후가 똑같지는 않다. 낮의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말이다. 각 대륙에 따라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도 각 지역에서 확산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는 동일한 위도상에 있지만 두 지역 사이의 농작물 확산은 매우 느리고 선택적이었다. 그것은 두 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텍사스 및 대평원 남부가 건조하고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유라시아에서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에 존재했던 동진 한계선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동진이라는 얘기는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농작물들은 서쪽으로 대서양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까지는 별다른 큰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동쪽으로 더 가서 인도에 들어가면 주로 겨울에 비가 내리는 형태여서 여름에 비가 내리는 형태로 기후가 바뀐다. 다시 읽겠습니다. 동쪽으로 더 가서 인도에 들어가면 주로 겨울에 비가 내리는 형태에서 여름에 비가 내리는 형태로 기후가 바뀐다. 따라서 인도 동북부의 겐지스 평야 일대에서는 또 다른 농작물과 농경기술이 필요해지므로 농업의 확산 속도가 훨씬 늦어졌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더 가면 중국의 온대지방이 나온다. 이들 지역도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 티베트의 고원지대, 히말라야 산맥 등으로 가로막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서유라시아 지역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시작되어 전혀 다른 농작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BC 2000년에서부터 BC 1000년경 중국과 서유라시아 사이에 이 같은 장애물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서아시아의 밀, 보리, 말 등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3200km가량 남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 거리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정도는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달랐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량 생산은 그 거리를 초과하여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되었다. 또한 반투족의 식량 생산은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방으로부터 나탈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네, 여기서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역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방은요, 아프리카 중동부의 루돌프, 엘버트, 빅토리아, 탕가니카, 나이사, 나사, 호 일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어 읽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들이 강우 형태도 유사하고 농업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남부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로 농작물이 확산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고 멕시코에서 미국 서남부나 동남부까지는 거리가 훨씬 짧은데도 확산 속도가 느렸다. 이것은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들이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막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의 경우 과테말라 이남에는 고도가 높은 고원지대가 없고 멕시코 이남, 특히 파나마는 육지의 폭이 지극히 좁다. 이것 역시 멕시코 및 안데스의 고지대 사이에서는 적어도 위도차에 못지않게 농작물과 가축의 교환을 가로막은 중요한 요소였다. 각 대륙에 따라 달랐던 축의 방향은 식량 생산의 확산뿐만 아니라 기타 기술이나 발명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BC 3000년경 서남아시아 또는 그 부근에서 발명된 바퀴는 동서로 신속하게 전파되어 불과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퍼졌다.
반면 선사시대의 멕시코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던 바퀴는 안데스까지 남하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BC 1500년 이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서부에서 개발된 알파벳의 원리도 약 1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카르타고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아대류까지 전파되었지만 선사시대의 중앙아메리카에서 꽃을 피웠던 문자 체계들은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안데스 일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바퀴와 문자는 농작물처럼 위도나 낮의 길이 따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 특히 식량 생산의 체계와 결과가 매개물 역할을 했다. 최초의 바퀴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소달구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문자는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을 먹여 살린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계층이었고, 문자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복잡해진 식량 생산 사회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가령 왕권에 대한 선전, 물품 명세서 작성, 관료들의 문서 기록 따위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식량 생산과 관련하여 농작물, 가축, 기술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그 밖의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애국적인 노래 아름다운 아메리카에는 원제로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의 애국적인 노래 아름다운 아메리카에는 드넓은 하늘, 황금빛 곡식의 물결, 저 반짝이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등의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래는 지리적 현실을 뒤집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남북 아메리카에서도 토종 농작물이나 가축의 전파 속도는 비좁은 하늘과 환경적 장애물 때문에 늦어졌다. 토종 곡식의 물결이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캐나다에서 파타고니아까지, 또는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온통 수놓는 일은 없었다. 밀과 보리의 황금빛 물결이 드넓은 하늘을 가로질러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펼쳐졌던 곳은 오히려 유라시아였다. 이렇게 유라시아의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의 농업에 비해 더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은 제3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라시아의 문자, 야금술, 기술, 제국 등이 더 신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물론 이 같은 차이점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포지역이 넓은 농작물일수록 더 우수하다고, 또는 그 차이점들을 보면 유라시아의 초기 농경민들이 훨씬 더 현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점들은 다만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축의 방향과 대조되는 유라시아 축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축들을 중심으로 회전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남북 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을 비교했는데, 남북 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는 상하로 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식생대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라시아는 거의 동일한 위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전파가 빨랐다. 그리고 그 농업의 전파는 결국은 나중에 지배구조, 관료체계를 만들어냈고, 이는 문자의 확산, 기술의 확산과 연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부로 이어집니다. 지배하는 문명과 지배받는 문명,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독서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